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네. 극진한 환대 그리고 지독한 버티기. 김건희가 경복궁에 있는 어자에 앉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덕궁에 있는 어자에도 앉았다는 거야. 그것도 구두를 신으면 안 되는데 구두를 신고 가서 앉았대. 사이다 헤드라이트.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탈적인 트럼프 때문에 진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실 세계 안에서는 최고의 국익을 챙긴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네.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네. 극진한 환대 그리고 지독한 버티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극진한 환대. 트럼프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곳곳에 눈물겨울 정도의 노력의 흔적들이 다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때부터 일본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일본 먼저 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골프공. 그런데 그 공항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질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곳곳에 모든 것들을 다 세심하게 신경 쓴 대한민국. 이거 보면 진짜 뭉클뭉클합니다. 일단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뭔가 설렁합니다. 일본입니다. 네, 일본 혼자서 가죠. 혼자서. 좀 썰렁하네 진짜. 설렁합니다. 자, 대한민국입니다. 레드 카펫 쫙 깔아놨고요. 의전장이 먼저 맞이하고 장관이 갑니다. 뭔가 꽉 차 보이네. 레드 카펫. 자, 준비돼서 바로 이게 핵심이야. 연주 음악.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디테일하네. 그리고 끝까지 의전을 합니다. 아까 혼자 갔었는데. 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 의지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저 빌리지 피플의 대표곡이고요. YMCA가 저기 이제 대선 유세에서도 활용이 됐는데 실제로 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포도 21발 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 대우를 갖춰서 예의를 좀 해준 것이죠. 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선물을 했어요. 금 190돈짜리 무궁화 대훈장 수여를 했고요.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 아닙니까 요즘? 왕이 너무 되고 싶어 하잖아.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를 위해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 무궁화 대훈장 수여를 두고 이거 해야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바로 했잖아. 부작용 없잖아. 국익이 생기잖아. 그렇죠. 트럼프도 여기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일반 최고 지도자이고 파생이 명예를 이 분장을 통해 외국에서 보여주신 평화수와 수호 의지와 관련 리더십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Very special. We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t will continue and only get stronger.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너무 좋아해. 왕이 되고 싶은 트럼프. 천마총 근관은 하늘의 권위,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신성함, 그리고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저거 이 왕관 백악관 전시관 맨 앞줄로에다가 바로 전시해버려. 그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좋았나 보네. 너무 만족한 거야. 실제로 거기 하나 더 나가가지고요. 이번에 그 무궁화 대훈장하고 그 금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을 하고 트럼프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통상 한국 정부가 이제 선박 등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전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에어포스원에 실을 하고 지시를 내렸고 실어서 바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한 거야. 왕이 되고 싶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왕이 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드를 너무 진짜 좋아해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욕 맨하탄에 왜 트럼프 타워라고 그 본인의 사저가 있는 빌딩 네. 그 가면 그 건물이 왜 유명하냐? 건물 로비에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금칠이 많이 되어 있어. 로비에 일단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사는 맨 꼭대기의 그 펜트하우스는 네. 온통 금이야. 아, 금을 워낙 좋아해. 금을 워낙 좋아해요. 근데 네. 이게 무궁화 대훈장도 190돈. 190대는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관이잖아. 그리고 아, 금관이야. 금관. 뭐 하여튼 이게 번쩍번쩍하는 그걸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넥타이도 넥타이도 맞아. 황금색 그 디테일이죠. 예. 예. 훈민정음 문양을 딱 넣어가지고 특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그럼 뭐 아무튼 하나하나 다 네. 신경을 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디테일도 너무 놀랍지만은 무엇보다 아주 협상에 능한 트럼프를 지금 상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완벽하게 트럼프를 분석하고 맞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쓸 거는 확실하게 쓰는. 예. 그래서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넥타이까지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정신 못 차렸어. 아주 완벽한 저는 취향 저격이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물 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상회담 장소 한 켠에다가 트럼프 굿즈를 또 촥 전시를 해놓은 거야. 아우 힘들다 진짜 트럼프. 아우 진짜 굿즈를 딱 전시를 해놨어. 예. 그런데 백악관이 이게 그렇게 좋았나 봐. 오. 이거를 최고의 장면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요? 바로 사진을 띄웠습니다. 네. 사진을 띄웠어. 이거를 트럼프가 왜 좋아하냐면 저기 트럼프 사진이 박혀 있는 티셔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게 그 트럼프가 2023년에 기소돼가지고 검찰에 나갈 때 예. 이제 정치적으로는 거의 뭐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딱 인상을 딱 쓰는 모습이야. 항복은 절대 없다. 근데 트럼프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해. 아, 그래요? 그걸 여기다 딱 박아. 와. 티셔츠를 전시하고 뭐 여러 가지 굿즈가 있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저 트럼프가요, 저 굿즈 앞에서 전시된 공간 앞에서 진짜로 오래 있었대요. 아. 그래서 전속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 전속 사진사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그거를 부르더니 그 멜라니아 여사한테 보내라고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했어. 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저거 많이 팔았거든요. 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 많이 굿즈 벌었어요? 팔아갖고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많이 벌었어요. 저 티셔츠에 사진까지도 다 네. 디테일하게 다 한 거잖아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사진.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상들 만나면 뭐 식사에 막 의미 부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네네. 그것도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한번 식사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찬 메뉴는요, 뭐 이를테면 뭐 전체 요리라든가 경주 햅쌀, 미국산 갈비로 한 찜 요리 등등이 나왔는데 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골드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다 이제 황금색으로 좀 이렇게 좀 한 것도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황금색. 네. 그리고 저기다 피스 또 피스가 박아놨습니다. 있네. 피스 그렇죠. 박아놨습니다. 네. 피스메이커. 우리가 지금 다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만찬도 함께 했거든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술을 안 먹어요. 술 안 먹죠. 이 만찬주가 애매하잖아. 네. 술을 안 먹는데. 네. 그런데 거기서 또 빈틈을 공략을 또 해버렸습니다. 만찬주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을 하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트럼프 샤르도레 그리고 트럼프 까베르네 쇼비뇽 이런 거를 준비를 했는데 술을 안 마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렇게 잔에다가 입에다가 살짝 갖다 대는 내 아들 거다 뭐 이런 거죠.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 그럼요. 네. 절대 그 자식들한테 절대 술 먹지 마라 가르치는데 네. 자식이 또 술 팔잖아. 알지? 자식들한테 알아요. 야 술 먹지 마.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네. 마약하지. 그거 하거든. 근데 술은 싹 팔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습 딱 연출한 거야. 그럼요. 매출. 이 디테일. 정말 눈물겹더라고 나는 이 놀랍다. 하나하나가 정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부가 애를 많이 썼다라는 예. 게 아까 국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부터 정말 세세한 것까지 네. 이번에 정말 준비한 우리 실무자들은 정말 큰 치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저 식사에 그 소스 하나까지도 굉장히 그 트럼프 저격용 소스를 썼더라고요. 그 뭐 뉴욕에서 유래된 소스를 썼다고 하던데. 네, 뭐 하여튼 뭐 사우전드 뭐 저기 네. 이게 뭐 성공 말이 스토리를 어려워요.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음. 어우러진 뭐 그런 소스라고 소스. 근데 사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소스는 케찹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케찹이잖아요. 콜라 케첩 좋아하지. 거기다 근데 케찹을 올릴 수는 없잖아. 아, 케찹 햄버거 먹을 때도 아니고. 금을 네. 뿌려주면 되잖아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우전 아일랜드가 네. 뉴욕주 그러니까 뉴욕시는 아니고 뉴욕주의 그 북동부 쪽에 이게 섬이 많은 해안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아마 그 사우전 아일랜드일 거예요. 별명이 그 지역 네. 별명이. 근데 이게 좀 양이 좀 적었는지 왜? 오찬 그 양이 좀 적었는지 네. 본인 그 숙소에 가가지고 치즈버거 시켜 먹었대요. 햄버거 시켜 먹었다. 햄버거 시켜 먹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 추가 우리도 배민 땡겨요 할 때 네네네. 추가 요청사항 있잖아. 네. 트럼프가 추가 요청사항에다가
사장님 케첩 좀 많이 주세요. 아 이거 실제입니다. 네, 근데 싹 다 먹었대. 아 이거 진짜요? 아 팩트야, 팩트잖아. 콜라 없이 어. 치즈버거 네.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 케첩까지 쌍끌이로. 아니 근데 케첩 많이 달라는 거 추가 요청 사항이 있다니까요. 케첩을 많이 달라 그랬는데 네. 그 많이 달란 것까지 싹 다 먹었어요. 아, 추가 요청 사항. 저랑 굉장히 비슷하네. 저도 뭐 치킨 시킬 때 추가로 항상 무 많이 이렇게. 저도 하나 뭐 많이 달라 그래요. 케찹 많이, 무 많이, 케첩 피클 많이. 비슷하네요 저랑. 네, 케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하긴 무지하게 건강하네요. 건강합니다. 80 넘은 노인네가 햄버거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먹는 양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네. 많네. 웬만한 그 나이 때는 소화력이 약해서 그걸 다 못 먹는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눈물겨운 이 극진한 환대. 대한민국 좀 살려보겠다고. 극진한 환대 됐지. 네. 다음은 얼마나 지독하게 버텼는지. 아 이거는 진짜 그동안에 진짜 어렵게 버텨왔잖아.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런데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트럼프가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 한마디에 단어가 들어있어. 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트럼프를 대상으로 예. 얼마나 지독하게 버텼는지 트럼프의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나 봐. 이 사람이 장관급 회담만 23차례 했답니다. 그렇죠. 23차례. 러트닉이 유럽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유럽 가. 따라가. 유럽에. 23차례. 그러니까 아마 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쪽 실무진들도 실무 협상팀들도 질렸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장관급 회담만 23번을 했을 정도면 보통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접고 그러잖아요. 네. 그 포기를 몰랐던 거죠, 진짜. 근데 아까 정리해 주신 게 딱 맞는 말씀인 게 극진한 환대, 네. 그 지독한 인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 세워줄 만큼의 우리 쪽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장관이니까 정말 일을 잘했고 맞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인정이 그냥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트럼프가 김정관 이름을 호명할 정도로 야, 너 아주 그 지독하더라 이놈아. 정관 시겁했다 이놈아. 김정관이 그 나이도 어린데 그 그렇게 그 시겁했다 너 때문에. 예.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독하게 아, 버텨낸 그러니까요. 겁니다. 와. 자, 그러면 이렇게 극진한 환대와 지독한 인내를 통해서 네. 그럼 어떤 성과를 이끌어냈는지 그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그 내용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예.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끌어냈는지 박시동 평론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그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정확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 안에서.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양 정상이 1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총액을 한 3,500억 불 정도로 일단은 합의가 됐었습니다. 예. 네, 이게 그냥 그야말로 강탈입니다. 그렇죠. 야, 예. 너네 그 3,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조 우리한테 투자해. 이거 뭐 강탈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미국 측은 그거를 일시불로 선불로 한 번에 가지고 와. 쉽게 말하면 계좌 안에 지금 딱 꽂아 넣어.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합의가 됐는데 총액 3,500억 불을 사실상 2,000억 불로 낮췄습니다. 2,000억 불은 이제 직접 투자 규모로 보면 네. 되고요. 네. 나머지 1,500억 불을 소위 말하는 이제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있죠. 아. 그쪽으로 뺐거든요. 네네. 사실상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을 3,500억에서 2,000억 불로 낮췄다는 수가 낮췄다는 있고요. 거.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1,000불로 가져와 이 부분을 연간 200억 불을 상한으로 했어요.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분할로 투자하는 걸로 부담을 확 낮췄습니다. 원래 일시불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억 불 상한이긴 합니다만은 한국 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외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거 역시 추가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들어갔다라고 네. 하니까 큰 부담을 낮췄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금융적으로 보면은 더한 디테일이 좀 숨겨져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방에 2,000억 불 내는 거 하고 10년에 걸쳐서 나중에 낸다고 하면 10년 동안 사실은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할부 더하기 화폐 가치 저하까지 합쳐지면 점점 더 부담이 낮아지는 부담이 거예요. 낮아지고요. 즉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2,000억을 그냥 내는 거하고 이거를 우리가 천천히 내기 때문에 지금 냈던 거를 거꾸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서 약 3% 정도로 복리를 불려보면은 400억 불 이상의 사실은 운용 수익이 우리한테 있는 협상인 거죠. 지금 내는 것보다 천천히 내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할부를 끊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주는 부가 효과까지도 고려하면 크게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저만 그냥 혼자서 시답지 않은 얘기인데 네. 10년에 분할해서 낸다. 그 10년 안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 마. 이게 나만 하는 얘기야. 또 그 트럼프 들으려고 또. 우리끼리 하는 네. 얘기야. 크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뭉개면서 갈 수 있다 이거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10년이고 네. 임기는 3년 남았다. 3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3년은 너무 길다. 네. 예, 그다음에 사실은 어쨌거나 이제 투자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미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투자할까봐 늘 걱정이었어요. 예, 맞아. 그런데 이번에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한다라는 문구를 강조해서 명문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예. 굉장히 모호한 표현일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이나 우리나 어차피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장사해서 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성 또는 수익성 이거는 원래 쟁점도 아닌 게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쟁점이다나 싶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이 당연한 게 왜 쟁점이 될까? 어어. 미국이 상업성이나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곳에 니들 돈을 쓸 거야. 라는 게 복심이었다는 거예요. 나쁜. 야, 내 욕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상환될 길이 난망한 사업도 막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미국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이번에 틀어막은 게 굉장히 큰 거죠. 와, 디테일이 있네. 이 좋았다 이거. 단순한 상식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행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사. 그건 안 해. 그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 그냥 막무가내로 돈 넣어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거 언제 그거 넣어야 상황될지 돼. 모른단 말이에요. 어. 그다음에 단순한 수익성 있는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사회적 인프라 사업 이런 것도까지 현재 지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 별로 이동량이 많지 않은 어떤 고속도로 하나 만들자. 거기 통행료를 니네들이 걷어가라. 그거 언제 회수됩니까? 맞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돈이 막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돈은 들어가지만 회수가 난망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수익적으로 담보되는 프로젝트만 하자라는 거는 회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네요.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걸 이뤄낸 거죠. 요거 네, 좋다. 그건 좋습니다. 요거 좋아. 예. 자, 그다음에 투자를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명칭은 조금 나중에 정해질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보면은 투자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 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에요. 그 위원들도 다 사실 미국이 원하는 사람으로 들어갈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상으로 보면. 예. 그러면 이건 일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내지만 여기다 돈 넣어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의사 결정, 방망이 치는 건 미국 맘대로 할 거 아니야. 너무 좀 불안하죠. 불안해.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이런 방구 거기에 대해서 비토권이라든지 입장을 낼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도 좀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까가 사실은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였는데 예. 위원회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권고를 받는 사업성을 결정하는 투자 관련한 자문기구, 자문위원회 같은 거, 이 명칭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제 임의상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의견위원회 같은 것들을 네네네. 따로 둔다. 거기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게 검토하고 그 안을 의견을 그 위원회에 제공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제끼면서 사업성도 없는 프로젝트에 막무가내로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새롭게 뭐랄까 안전장치가 하나 들어갔다. 예. 이게 일본과는 좀 다른 거고요. 조금 아쉽지만 안전장치는 들어갔다. 그럼 적어도 사업성 있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정작 거기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실무단으로 어쨌거나 집행그룹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집행하는 단위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죠. PM이라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은 한국이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잘 됐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뭐 미국 형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우리 의견을 좀 받아서 결정해 주시고 집행은 또 우리 손으로 할게요.라고 하니까 우리 손이 많이 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에게만 전권이 부여되면서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많은 부분 실무적으로 안전장치들이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안심하게 하는 참으로 포인트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결국 원리금을 상환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원금 상환에 관해서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50대 50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예, 다소간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건 길게 보시자면 우리가 200억 불을 10년간에 투자하고 예. 50대 50으로 수익금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회수하는 기간은 2배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50이니까. 그래서 적어도 10년 투자하면 20년 안에는 회수된다라는 프로젝트다. 구조가 그렇게 짜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미국은 좀 짜증은 나네요. 네. 짜증은 좀 납니다만. 네. 일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10년 투자해서 20년 정도 상환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간 200억 불이면 한 30조 되는데 이런 투자금이 미국으로 간다면 사실상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 쓴 게 외환시장에 관한 이 안전망, 충격을 어떤 식으로든 좀
제어하고 방어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이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면 30조 정도 어쨌거나 외환 시장에서의 원화 약세 요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200억 불이라고 얘기했냐면 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게 한 4,100억 불, 200억 불 정도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운용 수익,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연간 생기는 이익금이 있거든요. 이건 비밀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5%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그러면 대충 한 210억 불 언저리가 돼요. 한 200억. 예, 그다음에 국부펀드 KIC가 해외 자산을 한 2,600억 불 정도 운영하거든요. 여기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작년만 해도 연간 수익률이 8%가 넘습니다. 네. 거기서 생기는 이자 배당률을 합치면 대충 못해도 170억 불 정도는 됩니다. 170억. 그걸 전부 다 여기다 쏘진 않지만 네. 그걸 믹스한다면 150억 불 정도는 충격파 없이 새롭게 한 시장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억 불 정도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역외 시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차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가서 이게 한국 국채다 이걸 사줘라 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로 미국에서 얘기할 거예요. 왜? 달러를 써야 되니까. 네네네. 그럼 그 달러를 우리가 현지에서 조달하고 우리는 정부가 사실은 신용이나 빚을 내는 거지만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결국 미국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 돈이 다시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아시겠죠? 거기서 이렇게 공익이 전달식이냐라고 해도 좋지만 모자란 돈도 현지에서 동원해서 현지에서 넣고 거기서 원리금 상환해서 갚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니까 그건 시시합니다 우리가. 그건 시시합니다. 시시하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요거 괜히들은 빈정 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너네들이 준 돈으로 너네한테 뜨자고. 그렇죠. 요거는 우리끼리만 얘기합니다. 연간 200억 불이 거의 그냥 그 최고 할 수 있는.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돈 한 150불 정도인데 혹시 모자라도 그런 방식으로 조달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한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했다. 오케이. 정말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 신경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썼네 있고요. 이거. 예.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든 원리금을 좀 빼오기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제가 볼 때 신경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제가 펀드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실장께서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할 정도면은 뭐 대단히 신경 썼다고 보는데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도 엄브렐라 펀드형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A 펀드, 박시동 펀드에다 돈을 넣었어요. 또 김용남 펀드도 있어요. 그럼 각각 돈을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펀드에서 이 펀드가 더 좋아 보여. 그럼 어떻게 하게요? 이걸 환매하고 깨야 됩니다. 깨는데 세금도 내고 다시 또 들어가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거 불편한데 라고 하는 경우에 만들어지는 펀드가 엄브렐라 방식이거든요. 맨 위에 있는 펀드 그냥 하나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펀드 밑에 사실상 자펀드 형식으로 박시동 펀드나 김용남 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돈이 남아. 저쪽으로 그냥 수평 이동시켜. 이쪽에서 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최후 펀드로 또 수평 이동시켜. 이렇게 가능한 구조를 보통 우리가 엄브렐라형 엄브렐라 갑니다. 이게 이제 뭐 장점도 있고 조금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손해가 나서 그럼 여기 있는 돈 별로 넣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한 프로젝트에서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저쪽은 조금 부실해. 그럼 그쪽은 미국이 버리거나 방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원리금 회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실 확정되니까. 네. 이쪽에서 남은 게 있어요. 그쪽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돈 그쪽에서 넣는다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것도 우리말 합시다. 뭐냐면 뭐야 또? 거기 사실은 투여되기 위한 신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린 돈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금 2천억 불을 동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을 낮추려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가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느껴지는 겁니다. 신경 많이 썼다. 많이 썼다. 느껴집니다. 그게 그 전문 용어로 뭐 우산이에요? 예, 우산입니다. 왜 우산이냐면 우산 맨 위에 하나 떡 떨어뜨리면 우산 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에만 투자하면 이렇게 가지 뻗치는 게 수평적으로 많아 보이는 게 우산 모양처럼 그거 보여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주 그렇습니다. 잘했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많이 썼네. 예,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업계별로도 당연히 지금 다 일기도를 보면 다 햇님이에요. 다 환영합니다. 다 환영해. 특히 자동차 섹터는 뭐 즉각적으로 환호하죠. 왜냐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4조 8천억에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5% 관세를 현재 부과받고 있거든요. 이거가 사실은 연간 한 많으면 8조 정도의 영업 손실을 가능케 하는 정도의 규모예요, 사실. 왜냐하면 현대가 그거를 소비자나 딜러사에게 전가를 안 시키고 또 안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가 다시 이제 15%로 낮아지게 되면 요걸 갑자기 넘어가면 안 네네네. 되지. 지금까지는 이제 섹터별로, 예. 3,500억 달러 강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왜 이렇게 끙끙 앓았냐? 결국은 트럼프가 지멋대로 올려놓은 상호관세, 품목관세, 요거를 좀 낮추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끙끙 앓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트럼프가 요구했던
관세보다 이번에 낮췄다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협약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제 실행이 되면 네. 물론 이제 법적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금에 관한 특별법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예.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국회에 해당 법률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 해당 월에 1일부터 사실상 미국이 행정명령을 내준다. 이게 합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월 달에 방금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안을 담은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얘기하겠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법률안을 준비했어라고 하면 미국이 오케이, 그럼 우리도 행정명령 할게라고 하면 그 행정명령이 우리가 법률을 낸 그 달의 첫날부터 소급해서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라는 게 네. 내용이에요. 예. 즉 11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법률을 내면 11월 1일부터 네. 관세를 다시 예.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게 15에서 15. 이 얘기를 자꾸 안 해. 네네. 본인은 다 아니까 이 얘기를 자꾸 안 해. 중요한 얘기를 빼고 무슨 그렇죠. 그 인준 얘기하고 있어 자꾸. 그래서 이제 사실상 빠른 상호관세 25에서 15. 예. 이건 대성공입니다. 예. 대성공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25에서 15. 게. 빠른- 자동차 관세 25에서 15. 그렇죠. 이거 그래서 대성공. 현재까지는 25% 관세를 물으면서 사실은 자동차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EU는 현재 15%를 내고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10% 불리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우리 거 안 팔리지. 그렇죠. 근데 그 손실을 이제 현대가 다 떠 안으면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제 다시 15로 만약에 낮아진다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원점이죠. 영업이 약 5조 이상 현재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예. 반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다 같이 적용되거든요. 이 관세가. 네. 그러니까 2차적인 우리 벤더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사실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예. 한편으로 이제 자동차 문제 중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게 GM 대우 철수사를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GM은 미국 회사인데 여기서 만들어서 사실 물량은 미국으로 가요. 그랬는데 야 내가 미국 회사 공장에서 미국에서 하면 무관세인데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25%를 받으면서 내가 미국으로 도로 가야 되면 여기서 장사하기 힘들지라고 해서 네. 철수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낮춰준다면 네. 그 GM 문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쨌거나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굉장히 훈풍을 부는 효과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세 대폭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서도 굉장히 큰 이번에 성과가 나왔는데 반도체. 아직 반도체는 개별 관세가 안 나왔어요. 미국이 뭐 반도체 앞으로 미국에 뭐 수출하는 애들은 얼마 이거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나오든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어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그러면 해결하겠다. 되지 뭐. 그럼 되죠. 대만과 우리가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 국가랑만 맞습니다. 그렇죠. 똑같으면 네.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됐지. 우리 산업에서 가장 크게 중요한 원투펀치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 이제 볕들 날이 온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샀어요. 아유 진짜. 큰 짐 우리 덜었다. 이 관세 때문에 내가 걔를 얼마나 조롱한지 알아? 아유 뉴스 좀 봐라 이 같은 거. 야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를 못 믿었네. 그렇지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한 거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뢰가 없었네 진짜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500억 불을 따로 떼서 하기로 한 조선. 조선 마스가. 네, 조선 마스가 프로젝트 이 조선. 조선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굿뉴스가 있습니다. 조선. 사실 조선 마스가 1,500억 불은 야 그래도 총액으로 우리가 3,500억 불 투자하는 거 아니야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좀 나눠봐야 돼요. 2,000억 불은 어쨌거나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거고 네. 2,500억 불은 민간도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민간도? 사실상 민간이죠. 한화라든지 HD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직접 미국의 조선소도 사고 여러 가지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포함되는 금액이니까 사실 이거는 낭비라고 볼 수가 없죠. 그야말로 한미 간의 윈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500억 불이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굿뉴스가 뭐냐면 여기 안에 선박 금융이 다 포함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무슨 뜻이냐면 배를 한번 만들 때 어마어마한 사실은 금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에 들어가는데 적게는 뭐 몇 조 단위 들어가는 큰 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배를 만들 때 금융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배를 주문했니? 그럼 나한테 돈 줘. 라고 하면 그 선수금을 받아서 배를 만드는데 중간에 못 만들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보하는 금융이 선박 금융에는 항상 들어가요. 이번에 그 금융도 여기에 포함시켜주기로 한 거예요. RG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꼭 우리 돈 현찰을 1,500불을 빼가지고 미국에 딱 박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조선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는 운용의 묘가 좀 살려지는 숨통이 트이는 그런 역할을 좀 했어요. 신경 많이 썼네. 많이 썼죠. 신경 진짜. 많이 썼습니다. 예. 이게 방금 말씀대로 이 선박 관련한 1,500억 불은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1,500억 불을 현찰로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조선 수주를 하면 네. RG라고 그게 이제 리펀드 개런티인데 이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끝까지 다 못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을 금융기관이 서주는 건데 네.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에서 그 RG 업무를 실제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50억 불에 대해서 금융기관 보증을 서주는 거야. 근데 그런 금액도 1,500억 불을 카운트할 때 다 포함시키기로 포함시킨다는 거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나갈 일은 그 중에 아주 일부만 되는 거죠. 그 보증서 주고 그 금액을 다 1,500억 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뗄 염려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렇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협상의 레버리지로 조선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마스가까지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부담을 좀 덜었다는 게 핵심이고 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불확실성을 우리는 해소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우리 경제에는 또 이득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예. 현대차 얘기 나왔으니까 현대차 그룹이 어제 밤에 바로 또 입장을 냈어요. 네. 저랑 같은 입장을 내더라고요. 정부에 감사하다.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저는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입장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도 감동한 협상이다. 예,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이제 제약업계 관련해서도 좋은 협상이 나왔습니다. 제약. 예, 이제 사실은 뭐 미국에 공장을 만들지 않으면 100% 이상의 관세를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린 이번에 특별하게 얘기가 들어가서 네. 복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해서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 산업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농산물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농민들한테는 진짜 중요하죠. 너무나 다행스럽죠. 예,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볼 때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세계적인 G1이 우리를 상대로 이렇게 깡패 같은 짓을 하는데 이걸 얼마나 국익을 베이스로 놓고 지켜내느냐 하는 게 협상의 관건인데 네. 할 수 있는 한 더 좋을 나위 없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알토랑 같이 잘 지켜냈다 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고 네. 제가 이렇게 평하는 것과 상관없이 시장이 어떻게 평하는가 냉정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해주세요. 시장은. 어제 협상 타결과 디테일 공개되자마자 바로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불과 지난주에 사실 환율이 좀 불안할 때 1,450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지금 우리가 1,450선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환율이 어제 빠지면서 1,419까지 떨어지고 여기에서요. 오늘도 장중 1,420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외환 시장에서 바로 굉장한 안정감으로 시장에서 이걸 보여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평가는 뭐 냉정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국 입장에서 전혀 불리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돈은 뭐 진보 보수 없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냉정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칭찬하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맞습니다. 요거는 지금 50% 매기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25%다, 15%다라고 하는 건 상호 관세거든요. 네. 국가 전체로 너네들은 다 이걸 물어라라고 하는 게 상호 관세고 네.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50% 관세를 그건 너무 너무하네. 갑자기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철강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에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나라예요. 그랬어요? 뭐 FTA도 있지만 그 전에 무관세 관련해서 쿼터를 받았거든요. 연간 이 정도까지 수출할 때까지는 무관세로 해. 무관세였어? 예, 그런 쿼터도 있었는데 미국이 그동안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모든 해외 관련한 철강 알루미늄은 50%야 이렇게 관세를 내렸는데 사실상 이번 관세를 올린 거지. 예, 그렇죠. 그게 트럼프 관세를- 와갖고 예, 예, 요번에 그래서 현재 그 정도 관세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 철강 업체한테는 조금 굉장한 직격탄이고요. 한편으로 철강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 많아요. 자동차도 있지만 세탁기, 냉장고 여기도 철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 품목이 단가가 올라가고 좀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조금 합의해서 빠진 게 아쉽다라는 평인데 뭐 더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한지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니까요. 네, 요 해당 그렇죠. 기업은 진짜 죽을 맛이겠군요. 그렇죠. 예. 아. 특별한 활로가 이번엔 좀 찾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관해서는. 그 관세 협상의 결과가 바로바로 개별 주식에 반영이 됐는데 네. 오늘 오전에 보니까 하나오션이 막 한 10몇 %를 팍 오르더라고. 그게 하나오션. 왜냐?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제일 잘 만들거든. 핵추진 잠수함. 그렇지. 그것 때문에 확 오르고 음.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복제약 관련해서 무관세 결정이 나니까 오늘 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찍었어요. 와. 신고가 찍고 이제 조금 내려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포스코는 아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뭐 어제 밤 애프터마켓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다 이 결과에 따라서 야. 개별 종목별로 다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가 진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 뭐 안보 이슈라든지 궁금해. 그런 부분은 저희 2부에 또 전문가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네, 뭐 이분들이 뭘 알겠어요. 네, 뭘 알아요? 뭘 알겠어? 전문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핵추진 잠수함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도 그쪽 마세요. 분야의 분이 계시니까. 예, 저도 그걸 할까 말까 했는데. 하지 마세요. 2부에서 빠지세요. 네, 뭐 알아요? 예. 핵추진 잠수함? 모릅니다. 잠깐만요. 이 땡기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철강 알루미늄 이 부분은 저희가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그 끝으로 이 엇가는 애들을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도 이번에 그 갔다 왔잖아요 트럼프가 네. 관세 협상 뭐 양쪽 다 했으니까 그 여자 아베가 자기가 아까 있지. 총리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이렇게 다 때려쳐야 된다고 이 협상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정말 공손하게 사인했거든. 맞잖아. 그 비교를 좀 한번 해줘. 아, 그래요? 비교. 제가 좀 그림을 궁금해요.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비교를 해야 돼. 네. 보시면 일단은 총액으로 봐도 우리가 굉장히 낮은데 일본은 저희 총액이 다 그냥 그대로 총액입니다만 아까 우리는 사실상 2천억은 낮췄기 때문에 달러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낮아졌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보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아까 다 포함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실질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200억 불로 했기 때문에
시간의 이익을 우리가 보면서 투자한다는 게 그렇지. 굉장히 달라진 점이고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은 뭐 방산, 항공기, 농산물 등등등해서 어마어마하게 추가 투자랑 구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에너지 정도는 원래 필요한 거니까 했습니다만 농산물도 맞고 등등등 해서 우리는 오히려 부가적으로 입히는 손실 같은 것들을 다 철저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총점으로 보면은 뭐 게임이 안 된다고 게임이 봐요. 안 돼 이거 솔직히.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제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보도는 뭐냐면 그나마 일본은 저 정도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백악관발 뉴스는 뭐냐면 일본 측에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의 일본의 추가 투자를 얻어냈다는 팩트시트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일본이 지금 더 난립니다. 여자 앞에 막 아베 옆에서 막 이게 지금 백악관이 일본으로부터 받아냈다는 투자 항목을 다 합치면 저 금액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실이 뭐냐? 뚜껑 열릴만 하네. 저렇게 사인하고도 또 뒤통수 맞은 거냐? 그래서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 또 총리 바뀌면 되죠. 아니 다카이치가 이시바를 그걸 비판하면서 된 건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짜 공손하게 사인하더라고 웃으면서 여기 맞죠? 그렇군요 여기. 엄청 공손하게 사인하더라고. 손해 많이 받네. 일본. 많이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 현실 세계 안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네. 완벽한 협상이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뜯어보니까 진짜 이 말이 맞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교의 신이 뭐 있다고 쳐.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맞아요. 맞습니다. 없어요 다른 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미국 가셨을 때 뭐 트럼프한테 홀대당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공격했는데 그게 다 사실은 이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가 만나가지고 뭐 웃으면서 아벅 이런 게 아니라 네. 나름의 협상의 긴장감을 유지해 왔다가 그럼요. 에이펙에서 딱 타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좀 억까 공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얘는 아니 뭔데? 왜? 정신승리 대단. 그 뭔데 너는? 그러니까 너는 입장이 뭔데? 정신승리? 그러니까 너는 뭔데 입장이? 얘기를 해봐 임마. 하나에 그렇지. 아니 나도 봐 이놈 뭔데 너 아니, 임마.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은 좀 외로워 보였어요. 좋은데 왜? 그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밖에도 저희가 다뤄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윤석열, 김건희 얘기는 아무리 바빠도 하고 가야 돼.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박시동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이슈를 좀 저희끼리 네. 단출하게 빨리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건강상의 핑계를 댔잖아. 그렇지, 늘 아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 접견 내용이 다 녹음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MBC가 입수를 해봤더니 윤석열이 접견하러 오는 정치인들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걔네들한테 맨날 했던 말이 윤석열이가 나 너무 건강해졌어. 이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추경호 의원도 가고 이철규 의원도 가고 막 지난 2월인게 여러 이제 구치소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접견을 할 때마다 윤석열이 예. 아 요즘 술도 안 먹고 과식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눈 건강이 특히 좋아졌어. 눈 건강이. 실명한다며. 아, 저도 지금 비문증 앓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왼쪽 눈에 이게 떠다녀요. 뭐 떠다니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윤석열 증상이 있었는데 이거 뭐 밤 9시만 되면 자니까 잠 제일 많이 자 요즘. 그러니까 이 비문증이 없어졌더라고. 눈 건강이 너무 좋아졌다는 너무 좋아졌더라고. 얘기를 지들끼리는. 네. 아니, 내가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진짜 나쁜 거 아니야 인가. 구속되면 아파서 못 나온다며. 사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술도 끊게 되고 아유 진짜. 건강이 좋아진다. 근데 네. 이거는 일반인이 면회를 가면 자동 녹음이 되는데 그쵸. 이거는 이제 다 특별면회에서 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윤석열. 네. 그러면 예. 특별면회는 자동 녹음이 없어. 기록하는 다만 거예요. 교도관이 저쪽 기록을- 구석에 앉아서 이걸 기록하는 적어요. 거야. 대화의 취지를 요지를 적어 접견록을 작성하거든. 근데 거기 나온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근데 자, 뭐 건강은 뭐 이 거짓말 한 거 이제 잡아낸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지기현이가 이제 윤석열이를 거의 뭐 불법적으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윤석열이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는 예전부터 이걸 의심했거든요. 자기가 나갈 거라는 걸. 근데 이 접견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요. 윤석열을 이제 접견을 하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구속 취소나 보석은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이러니까 윤석열이 일단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 서류 넘어갔다 온 시간 때문에 다투고 있다. 탄핵 선고 전에 나가긴 해야 할 텐데. 마치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일생 검사를 했던 인간인데 그렇죠. 예.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이자는. 그럼요. 이게 계산을 불법적으로 계산을 해야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 네. 근데 생뚱맞게 일생을 이것만 한 애가 네.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구속 기간은 그냥 날을 세는 어. 게 뭐 오랜 기간 실무 관행이고 네. 법조문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한 번도 한 없어요. 번도 없어요. 그게 당연히 검사 생활을 아무리 오래 아니 오래 하면 할수록 그렇지. 하면 할수록 네네. 당연히 날로 세지. 그렇죠. 이게 기본이거든. 어. 근데 이게 시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발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리고 이 발상이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그렇게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것도 예. 맞고. 그래서 이거를 뭐 와. 새로운 학설 내지 이런 거를 알 리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의심이 되는 게 예, 예. 전 지기현의 그거 여전히 저는 불법적인 저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지기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해괴한 불법적인 결정에 쓰인 논거를 윤석열이가 어떻게 똑같이 그걸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사전에 뭔가 교통이나 이 서로의 그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네. 정말 이렇게 서로 동시에 그것도 윤석열 맞춤형으로 하고 또 그다음부터는 법원이나 검찰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예. 그걸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 이거 사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생을 검사를 했던 인간이 구속 기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발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석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 교류가 있다, 교감이 이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지기현하고 진짜 짰든지 예. 아니면 진짜 둘이 텔레파시가 통했든지. 에이, 너도 언제부터 무속같이 무속을 원하는 자식은 좀 언제나부터 자꾸 무속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뭘 두 가지 그걸 왜 넣어? 텔레파시 뺐. 예, 텔레파시를 삭제하겠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 매우 높아집니다. 예. 자, 이 거짓말하는 이 윤석열이 그 동안에 건강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자가 오늘 재판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맞죠? 네, 네. 예, 아마 나왔을 겁니다. 네,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출석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이자가 오늘 왜 출석했냐? 아 맞아 왜 했어? 건강한 거를 들켜서 출석한 게 아니야. 에이씨 들켰어? 출석한 게 그게 아니야. 아니고. 진짜 이자는 악마입니다. 왜? 윤석열이가 계엄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비화폰으로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오랜만에 이름 듣죠. 예. 오늘 재판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와서 곽종근이한테 직접 질문하면서 압박을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온 건데 예. 곽종근 사령관은요 윤석열이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자기 때문에 망친 사람인데 그 곽종근이를 잡으려고 이번 재판에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진짜 악마야 얘는. 나 진짜 나는 부끄러워서라도 이 재판만큼은 못 나갈 것 같거든. 이 재판만 나온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곽종근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고 저는 또 어떤 것도 좀 의심을 하냐면 예. 지금 한덕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쪽에서 윤석열 재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먼저 판결하겠다. 네. 굉장히 한덕수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높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이 만약에 지기현과 그런 교감 속에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본인의 나름의 이 빌드업을 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기현 재판장하고의 어떤 모종의 그런 약속된 네. 그 움직임 속에서 오늘 또 나간 거 아닌가?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합니다. 또 무섭네. 그 얘기는 또 무섭다. 왜냐면 한덕수 쪽에서 전 이진관 재판장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 그게 윤석열한테는 하나의 또 압박으로 지금 아니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기현이가 그동안 이제 지연 전략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기현이가. 그렇죠. 근데 한덕수 재판 선고가 먼저 나와. 근데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그렇죠. 선고가 나와. 네. 그럼 지기현이는 윤석열 무죄 때리려고 했다고 쳐. 그러면 그 때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 선고 이후에 내가 때리려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한덕수 선고보다 먼저 선고하려고 아니 근데 방클 그거는 전략. 사실상 그건 안 되지. 불가능하죠. 왜냐면 깜짝아. 아직 남아 있는 증인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기현 재판부는 네. 재판 진행을 뭐 하여튼 시한하게 천천히 해갖고 아직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게 많아요. 다행이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다 증인 신문이나 절차를 다 취소해버리고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 건 안 되겠죠. 그거는. 지기현이는 또 근데 보통 내기 아니거든요. 가능하게 나를 요즘 시간으로 계산하는 계산을 판사인데. 그건 아예 안 되죠? 또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기현이 보통 내기 아니거든요. 있는 조문을 시한하게 해석한 거였는데 구속 취소할 때는 네. 이거는 만약에 먼저 선고하려면 없는 조문을 스스로 만들기 전에는 안 되는데 뭐 매일 한다거나 갑자기. 쉽지 않겠죠. 갑자기 매일 한다. 광클 전략으로. 아씨 왜 그래 또 그건 불안하게. 일단 매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얘기하자고 우리가. 아니 지기현이는 아 근데 보통 거의 얘기는 불가능해요. 아니에요. 보통 얘기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기현은 거의 상식선에서 불가능해요. 판단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지기현이는 그 김용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변호인들한테 아유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가져오라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번에. 소송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받더라고요. 어, 아니, 사과하고. 그런 판사 처음 봅니다. 가족오락관이 아니고 딱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 봉숭아 학당이다. 예. 법정이 딱 봉숭아 학당이. 맹구가 뭐라 그러면 오서방이 받아치고 거의 그 수준이야 하는 네. 거니까. 그거 갑자기 좀 걱정이 되네. 그러네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한덕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진관 재판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윤석열 쪽에는 뭔가 이 변화의 시그널에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기현이 아니
직위원이 좀 어떻게 안 돼? 아니 직위원에 언제까지 대해서는 우리는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효능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해도 바로잡지 못한다? 그럼 더 잘못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노조가 문제 제기했죠. 판사들이 실명 거고 얘기도 했고 최근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네. 전환대행님께서도 이건 정말 문제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네.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말 받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직위원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왕이 되고자 했던 김건희. 네. 요게 이제 하나의 큰 줄기고요. 또 하나는 수장고 침입설, 침입 관련해서 제가 그 도굴설. 근데 오늘 도굴설 신뢰도 더 올라간다. 너 한번 듣고 판단해라. 내가 오늘 준비돼 있으니까 알았지? 관련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야 이분 도굴의 전문가. 도굴 실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도굴 전문가가 아니고 왕이 되고 싶은 김건희랑 그리고 수장고. 수장고에 침입했잖아요, 김건희.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초로 잡아내신 분이야. 수장고 침입을 최초로 잡아낸 분. 민주당에 살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네. 이기현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디서 의정 활동하길래 저는 살면서 처음 뵙습니다. 저도 최욱 씨 처음 뵙습니다. 뭐야 갑자기 기싸움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네. 오늘 많이 뵙고요. 근데 네. 이제 실물로 처음 뵀는데 네. 미남이십니다. 그런가요? 예. 제가 저기 당에서 약간 그 밖에 드러나지 않는 일을 오래 해서 그러셨군요. 조직국장이고요. 그다음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회 활동도 정보이나 뭐 이런 문체위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언론에 못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큰 건을 잡아내셨어요. 네. 네. 오늘 그 본론은 잠시 후에 합니다. 일단 왕이 되고 싶은 김건희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경복궁에 있는 어좌에 앉았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덕궁에 있는 어좌에도 앉았다는 거야. 그것도 구두를 신으면 안 되는데 구두를 신고 가서 앉았대. 이 얘기가 국감장에서 다뤄졌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덕궁 방문을 합니다. 당시 출입 시에 신발 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일반적으로 슬리퍼를 신고 가죠. 이날에 김건희는 구두를 신고 들어갑니다. 구두를 신고. 창덕궁 인정전에도 용상 어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가 앉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어좌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기 다 앉은 거야. 이거 분명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원님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의원님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화 권력자로서 문화 대통령으로서의 김건희라고 하는 자기 포지셔닝이 이 문화재에 가니까 갑자기 최고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꼭 등장하시는 분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인데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학자 출신의 대학 교수고 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나름 조선사의 전문가이고 또 문화재 전문가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하니까 저는 읽은 것 같아요. 김건희의 눈빛이 올라가서 앉고 싶다는 눈빛을 읽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왕은 앞으로 가지 않고 측면으로 올라갔다.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측면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처럼. 근정전에 올라갈 때 그 당시 수행했던 당시 선임행정관이 진술을 저희한테 했는데 저 계단이 35cm 정도 돼요. 여자가 치마 입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 계단 높이입니다. 기단만 158cm인데 네. 거기를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쉽지 않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문화재는 손대면 안 되는 거 쉽지 아닙니까? 않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알아요. 네. 근데 심지어 그 자리에 앉아 보시죠 했더니 실제로 올라가서 앉고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한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호기심에 앉은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는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도 논문을 안 쓰는 사람이야.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진짜 호기심이 없어. 이거를 호기심의 관점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전공 분야도 자기가 논문을 안 쓴다니까. 이 자식아. 멤버 유지 이놈아. 그 한 글자도 안 본다는 한 글자도 안 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을 겁니다. 호기심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뭐가 있어서 갔다. 의도.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한 거야. 아니, 왕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그럴 수도 보는 있고. 겁니다. 네. 왕으로 인식했든 왕이 되려고 했든. 뭔가 이제 그런 큰 그림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복궁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나 봐.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모사해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천장에 붙여놨대. 이 이야기도 국감장에서 다뤄졌는데요.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천정 그림을 보면요. 경복궁 천정 그림을 모사해서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천정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김건희는 왕이었습니다. 자, 실제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신이. 야, 대통령실 천장은 몇 번 봤긴 했었거든요. 저거. 예, 그 뭔지 잘 몰랐는데 저거였어. 경복궁 천장을 모사해서 저기다가 때려 붙여놨다는 겁니다. 의원님, 이거 뭐 어떻게 이 미치겠습니까? 미치겠어요, 이거. 불행의 씨앗이 용산으로 이사하면서부터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용산은 사실 군인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청나라 군인, 일본 군인이 또 미국 군인이 주둔했던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왕놀이를 하다가 보니 그 굉장히 건물이 권위적입니다. 딱딱한 건물인데 거기를 대통령실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나온 아이디어가 경복궁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다 연결되잖아. 윤석열은 진짜 왕처럼 살았고 술만 먹고 네. 여기 손바닥에 왕자. 왕자, 네. 그게 첫 출발. 김영남 의원 첫 출발에 있었어. 아니 실제로 왕자에 썼으니까 손바닥에. 그게 첫 출발이야. 그러고 나서 저렇게 지금 쭉 연결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왕처럼 살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조선 시대의 여러 임금 중에 연산군처럼 살았어요. 다른 왕들 명예훼손. 명예훼손 걸린 훌륭하신 임금이 살았잖아요. 많은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대통령들 전부 다 자기 그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나름 굉장히 자제하고 자중하면서 살았는데 네. 자중과 자애가 절대 안 된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산군하고 비슷하게 산 윤산군으로 이제 끝나게 생겼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테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그 제작품이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 김건희 수장고 침입 사건. 네. 참고로 우리 이기현 의원님이 잡아낸 겁니다. 네. 국립박물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김건희가 2023년 3월 2일 갑자기 연락을 하고 밀고 들어왔다고 했거든. 원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수장고 들어갔다고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대통령실로부터 한참 전에 3월 2일보다 한참 전에 네네네. 김건희가 거기 방문한다. 미리 통보를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내용도 국감장에서 다뤄졌는데요. 국감장에 나온 국립박물관장의 발언 일단 듣고 옵니다. 2월 27일 날 저희가 운영기획과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김건희 여사의 방문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일을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고 제2 수장고만 간 것으로 알려졌거든. 맞아요. 근데 제1 수장고도 간 것으로 문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그러네요. 같아. 요걸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질의를 해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상에는 1수장고, 2수장고를 같이 보여주려고 네. 그 공공박물관에 준비를 했는데 계획서에 김건희가- 들어가 예, 있죠. 예. 근데 김건희는 1을 안 가고 2로 갑니다.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1은 고문서가 중심이 되어 있는 수장고이고 2수장고는 고서화, 어진이나 아니면 왕조실록이라든지 의궤 같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더 비싼 게 있는 데군요. 해야 작품들이 있는 거죠. 명품가 갤러리아 명품가. 자기가 읽지 못하는 한문이 많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 그림. 그래서 그림, 의궤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0분 정도 짧게 보고 바로 떠나요. 떠나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옵니다. 아니 근데 남편을 데리고. 자 여기서 예. 말 끊어 죄송한데요. 10분만 보고 짧게 보고 나왔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져도 됩니까? 저는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 보입니다. 1시간을 머물렀는데 1층과 지하 1층을 불러보고 그리고 문을 따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수장고에. 수장고에 들어가서 일단 박물관 측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10분 정도 머물면서 의궤를 봤다. 그리고 나왔고 3일 후에 갑자기 대통령 같이 왔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믿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봐봐.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김건희의 그 도굴설, 이 도굴설이 조금 더 정설로 받아들여지려면 저게 사실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거북이 이배용이 아시죠? 네. 금거북이 이배용. 김건희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고궁 갈 때도 항상 같이 가고 예. 해설자 역할 해주고. 근데 이번에 특검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게 있어. 네. 뭐냐면 이배용이가요 김건희에게 추사 김정희 선생의 네. 세한도 요 복제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세한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김정희의 세한도 원본이 수장고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네. 근데 이게 복제품을 받았다는 거야. 냄새 나네. 도굴설 어때? 얘기해봐. 도굴설 어때? 아니 솔직히 처음에 저도 막 다른 방송 가서 도굴설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막 다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 뭐 이상한 얘기 하냐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거 도굴설이 정말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고 방금 복제품 얘기하시니까
아니 하나의 가설입니다. 김건희가 그걸로 바꿔치기를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정말 도굴설이 저는 힘을 더 받는 정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배용이 준 게 이배용이 복제품이 아니고. 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배용 선생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모셔놓고 죄송합니다. 김건희한테 네. 요게 아주 그냥 그 값어치가 잘 나가는 거예요. 뭔데요? 요게 그 김정희 세한도 일본에서 환장하는 작품이에요. 일본에서. 요거 진품으로 하나만 다 갖고 오면 일본이 환장할 텐데 한 거야.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김건희가 그래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네요. 확인하러 가는 거죠. 자, 근데 마침 이 2023년 3월 2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2023년 3월 2일 전으로 일본 이슈가 막 터져 나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1일에 윤석열이가 3.1절 기념사에 생뚱맞게 3.1절 기념사에는 있을 수 없는 일본과 협력해야 할 상대다. 있을 수 없는 기념사. 그래 난리 났었다. 기억나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일본과 함께 할 파트너다. 그리고 3월 2일에 수장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한일 정상회담 임박 보도가 막 터져 나옵니다. 3월 2일에 같은 날이야. 됐지. 그리고 3월 5일에 오빠 데리고 또 수장고 갑니다. 예. 그리고 3월 6일에 갑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6일에 한일 정상회담. 와, 잠깐만.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이상하니까 수장고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뭐 이상하긴 하잖아요. 수장고는. 이상하죠. 네. 목적 그걸 왜 들어가? 저기를.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세안도가 또 국립박물관에 있어. 수장고에 있는 거잖아. 수장고에 있는지 그까지는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그 세안도는 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예. 그럼 맞네. 아니 그런데 김건희가 가는 데는 고궁박물관. 아, 수장고. 고궁이야? 아, 그럼 잘못 간 거야. 잘못 간 거야. 여기서는 형이 굽혀야 돼. 잘못 간 거야. 거기 있는 줄 알고 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줄 알고 잘못 갔어. 일단 가봐야죠. 있는지 없는지 가서 봐야. 그래서 10분 만에 나왔어. 10분 만에 나와서 비공식적으로 궁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10분 만에 나왔는데 3일 뒤에 왜 또 갔어 그럼? 근데 김정희 선생님께서 좀 슬퍼하실지 모르지만 세안도보다는 의교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상품적 가치 몇 배가 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 의계가 훨씬 비싸요. 의계는 세계 문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아, 근데 그건 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세안도는 팔기 쉽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는 어자도 올라갈 정도로 이미 인식 자체가 자기가 연산군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야. 다내 거예요. 그냥 그렇지. 내가 내 거 보러 가는데 수장고 왜 못 열어? 뭐 명부 써야 된다 할 거 아니야? 아 뭐 서류 남겨야 됩니다. 왜 남겨? 근데 주인이 가서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기록 문건에는 그 김건희가 갔던 것들이 다 빠져 있나요? 원래는 출입 대장이라는 걸 다 적게 돼 있어요. 네. 거기는 관장이든 유산청장, 상급자인 유산청장이 와도 기록이 있습니다. 며칠 나와서 몇 분 동안 있다 갔고 뭔 짓을 했다 갔다는데 그날은 유물 경납이라고 하는 시간대에 딱 한 명이 들어간 걸로만 적혀 있고 담당 직원이 김건희는 없어요.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3월 2일 날 구입 접수 유물 경납 이렇게만 써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저기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거죠 사실상. 아. 진실과 다르다고 그래서 사실 한다면. 공직자들이 하면 안 되는 안 것이고 되죠. 예.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대통령 비서실하고 고궁박물관하고 김건희 가는 것으로 문건을 주고받았는데 문서 대장이 없어요. 서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서 어제 질타를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감추려는 게 있잖아. 그건 확실하고. 떳떳하게 해야 되고 떳떳하면 또 왜 갑니까 거기를?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일절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건 맞잖아. 그건 이거. 맞아요. 예, 맞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간다? 근데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니까지 가는 거죠. 돈, 뭐 이쪽, 돈 도굴, 쪽으로 가죠. 도굴 쪽으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혹시 뭐 의원님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김건희 저격수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황제 관람을 저희 방에서 했거든요. 황제 관람. KTV 황제 관람. 네, KTV. 올해는 이제 수장고, 이배용, 근거북 이렇게 자기가 밝혔는데 와. 네. 그 김건희 저격수가 되려면 이제 총알이 필요하고 총알을 탕탕 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격수라고 좀 해왔는데 네, 한번 봐주십시오. 이기현의 총알이 되어 주십시오. 김건희 저격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보는 내년 국감 때는 김건희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기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튼 이상한 건 맞잖아. 뭐가 있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그 검찰의 문제점을 많이 다뤄가지고 우리 김용남 검사님이 조금 서운했어요. 경찰의 문제도 좀 다뤄달라. 그래서 오늘은 경찰 문제 하나 좀 다뤄볼까 합니다. 관련 이슈 뉴스타파의 전혁수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통일교 한학자 알죠? 네. 한학자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미국에 가서
불법 도박을 합니다. 불법 정말 한심하지. 신도들의 헌금으로 불법 도박을 해. 근데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윗선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덮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뉴스타파의 전혁수 기자가 어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어렵게 취재하고 어렵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안 봐요? 이 좋은 취재를.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도 안 봐. 전혁수 가족도 안 봤어요. 보신 것 같은데. 아 봤어요? 나 이게 너무 속상해. 이런 게 묻히는 그렇죠,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러다가 네. 또 뭐 나중에 뭐 여차저차 하잖아. 그럼 이게 또 부상해. 그렇죠. 근데 뉴스타파가 항상 이런 취급만 받아. 늘 앞서가죠. 늘 앞서가. 그리고 이미 뉴스타파 보도했는데 단독 달아요. 다른 데서. 맞아요. 약간 그건 얄밉더라. 근데 뭐 그 얘기는 뭐 하고 예, 싶지 예. 않습니다. 네. 전혁순 뉴스타파 기자님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은 사실 특검에서 내용이 조금 나왔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취재를 하게 된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작년 내란 사건 터지고 나서 그 직후에 건진법사 압수수색했던 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네. 예. 근데 건진법사 사건이 사실은 검찰에서 2024년 한 4, 5월 정도에 이미 인지가 돼 있던 사건이었는데 이게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예. 내란 사건이 땅 터지니까 갑자기 애들 막 불러요. 수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12월 말에 건진법사 관련해서 누가 한 명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게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진 기록을 좀 구해서 보니까 윤영호 씨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길래 제가 그래서 이거 통일교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4월달에 사실 이게 입수한 문건인데요. 예. 봉지욱 팀장이 저희 팀장이었는데 네. 야, 일단 명태균부터 해라. 아. 밀어놨다가 봉지욱이 김건희 덮어줬군요. 그게 아니라 타이밍이 네. 그 건지는 덮은 거야, 솔직히. 봉지욱 이제 다 민낯이 드러나네. 너 왜 건진 덮었냐? 너 신흥석이야? 너 내가 신흥석 구독자 빼요. 덮었어. 좋아요. 이런 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JTBC가 되게 선도적으로 건진 사건의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입수한 문건이 약간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시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탄핵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 중에 이 한학자 총재 사건이 가장 이제 좀 재판이 가장 잘 진행될 사건 아니겠냐. 그래서 통일교를 한번 기획 취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를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지 지금 한 2달이 넘었고요. 네. 직접 이제 기도회도 여러 번 가고 잠입을 해서 지금 취재를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보도를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 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거 위험해. 왜냐면 이분이 태세 전환이 빠르면 이분이 한동훈의 절친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동훈 까고 있거든요. 아니. 이분은 위험해. 절친까지는 아니고. 그거 왜 또 참어머니 지금 나한테 울겠네 또. 제가 홀리마드한 티셔츠도 있습니다. 좀 위험하네. 잠입을 하려면 티셔츠가 있어요. 나중에 최욱 씨 갚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티셔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통일교하면 일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 이제 현장 취재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 문건하고 당시에 이제 일본 신도들의 상황 이런 걸 다 종합을 해서 이번 보도를 낸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도박 사실은 이제 2008년부터 11년까지 있습니다. 여기 뭐 김용남 의원님이나 신인규 변호사님 다 계시니까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보실 수 있는데 경찰이 이제 이 문건과 그리고 이제 그 신도들이 이제 헌금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헌금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돈이 일본에서 나갈 때 저희가 돈을 빼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한 명 한 명 딱 세관에 안 걸리는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몸으로 돈을 옮긴다는 게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건지 몰랐는데 3년 동안 1,256명이 한 100억 정도를 미국으로 가져간 게 제가 알기로는 신도 1인당 7,500불 미화로 맞습니다. 7,500달러 정도를 그게 10,000불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해갖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입국한 다음에 다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그 도박 자금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단하다.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건 나중에 공개가 저희가 아마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 신도들이 더 많이 내고 싶어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거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붙어가지고 쪼개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옮겨서 이제 그 돈을 밑자금으로 해서 이제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2011년까지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3년 정도까지 내역을 이제 경찰이 입수를 했고 춘천경찰서의 외사계 경위님이 굉장히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네. 그분이 그러니까 내사를 잘해서 그 입수를 해서 첩보를 써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시효가 5년이잖아요. 근데 특가법상 횡령 요거를 이제 본 거죠. 그걸 보고 올렸는데 그 내용이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통일교 윤영호 씨한테 가서 알려졌지. 윤영호 씨가 지시를 해서 증거를 인멸해버린 거예요. 증거 인멸하고. 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요. 증거를 내야지 이제. 뭐 오늘 자료 같은 거 좀 준비돼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못 써요 이것도 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경찰분이
그 통일교에 대한 범죄 첩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교에서 탈퇴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12년도까지 뭘 갖고 있고 이제 녹음 파일을 제가 아마 준비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녹음 파일이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을 준비됐나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12년도 이제 그 지휘부들께서 카지노 다녀오시고 한 자료는 저희가 사실 갖고 있어요. 경찰이 이미 다 자료 확보하고 있다라는 녹취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다 덮였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덮인 게 증거 인멸 때문에 덮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덮인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약간 규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제 공소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국회를 통해서 구속영장 같은 것도 좀 확보해서 보니까 네. 이제 뭐 돈을 받았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관계를 끊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 자체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아 적시까지 돼 있어요? 예. 와.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그만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규명이 안 된 것 같은 게 네. 공소장 같은 데 보면 성명불상, 불상의 경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검이 좀 더 수사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참 어머니는 얼마 잃으셨어요? 그 참어머니는 네. 참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본인도 모르게 참어머니 아니까 응답하잖아. 그 슬롯머신에 69만 달러를 배팅을 하셨고요. 69만 달러? 네, 그 한 7억 정도 좀 넘습니다. 배팅하셔가지고 56만 달러 따셨고, 네, 그리고 그 잭팟에 9만 달러 맞으셨어요. 와, 잭팟도 맞았고. 그래서 총 잃은 게 4만 8천 달러 정도? 4,800만 원. 4만 5천 달러,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잃은 거예요? 잃으신 거예요. 잃었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 통일교 관련해 갖고 그 토탈 다음에 한 뭐 70억? 예, 지금 이게 한학자 총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간부들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부가 이제 한학자 총재를 포함해서 총 12명입니다. 네. 이제 이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기록인데 네. 그 기록만 따져봐도 총 투입한 게 4,300만 달러 넘습니다. 500억. 네, 당시 환율로 500억. 500억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잃은 게 한 70억 정도 됐던 거죠. 잃은 게 한 70억.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박은 도와주지 않아. 도박은. 저도 많이 했을 텐데. 70억 잃었어. 70억. 그래서 제가 도박한 거야? 이거를 왜 했냐고 좀 물어봤어요. 네. 예,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을 잘 안 해주죠, 교단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PD수첩에서도 조금 내용이 소개가 좀 됐었어서 네. 얘들이 반박을 한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라스베이거스 섭리에 대해서 너네가 무지해서 그렇다라는데 라스베가스 섭리가 뭔지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했더니 이제 문선명 총재가 그 라스베가스가 신시티라고 해요. 범죄 도시다. 그래서 그거를 정화하기 위해서 평화 운동을 하러 간 거다. 네, 너네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왜 그걸 저희한테 자꾸 전파하려고 그래요? 범죄 도시에 가서 도박을 해서 돈을 잃어주면 그 범죄 도시가 정화가 돼요? 모르겠어요. 더 힘을 얻는 거 아니야? 돈을 네.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죠. 저도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논리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길래 예 그렇군요 이제 하고 왔죠. 그럼 왜 우리한테 전파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 전파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실태가 이렇다. 빠지신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도박도 당연히 심각하지만은 그렇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덮고 그게 또 정보를 핵심이에요. 공유하면서 그렇죠. 네. 온갖 나쁜 짓들을 더 했던 이 부분이 더 네. 심죠. 네. 재판도 이런 게 일단은 판이에요. 교단 돈을 도박 자금에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업무상 횡령, 뭐 네. 금액이 50억이 넘으니까 무조건 특경가법 위반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는데 그 시효가 남아 있어요. 그거는 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는데 어쨌든 덮였다. 네. 이게 일종의 거의 더 확실한 수사 외압. 그렇지. 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사 방해 그 범죄 은폐죠 사실. 네. 수사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지속되면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거는 어쨌든 교인들을 동원해 갖고 이게 외환관리법 위반도 되는데 돈이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갔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그 일부는 잃었어. 그러면 잃은 돈 빼고 남은 돈을 다시 일본이나 어디로 갖고 들어왔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 미국 어디에 남겨뒀겠지.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갖고 왔는데. 7,500불씩 나눠줘서 그 1,000몇백 명을 동원해서 자금을 옮겼는데 그걸 다시 일본으로 갖고 들어와? 그럴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본 미국 어디엔가 박아놨겠지 돈을. 그게 궁금한 거죠. 비자금을 거다 해놨겠죠. 아, 그러면 어쩌면 도박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일종의 자금 세탁 내지는 자금 이동의 수단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도박도 하고 남은 돈을 거기 미국 어딘가 파킹을 해놨다면
그 목적도 큰 거죠. 세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70억은 그냥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아니, 돈이 너무 많으면 네. 몇십억 정도는 자기의 그 놀이 문화를 위해서 아, 그래요? 쓴다 뭐 이런 정도 수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좀 생각이 난 건데 한학수 총재가 미국이 원래 라스베가스에 집이 있었어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 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취재를 좀 더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딴 돈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네. 세금 떼고 나면 절반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많은 손실을 봤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2부에서 계속해서 에이펙 관련한 이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